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속고 살았던 세무사로 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바보였을까? 저는 2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들은 그 숫자 뒤에 숨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걸 수십 년 동안 봐왔으면서도 정작 집안에서 벌어지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저도 묻어두고 살까 수십 번 고민했죠. 남들 세금 봐주는 사람이 제 돈은 못 챙겼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요. 근데 마음을 다시 먹은 게 저 창피한 거 숨기려다가 같은 피해를 또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쓰게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이셨고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고 맏딸이 저예요. 근데 맏딸이라는 게 어깨에 뭐가 하나씩 얹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전 그걸 평생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어릴 때부터 수학은 늘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주산 배우고 졸업하고 조그만 회사의 경리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게 29이에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32, 세무사 사무소를 연 지 2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거래처 중소기업에서 경리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서류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주고 말수도 없는 모습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 차분한 모습이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남편이 몇 달은 제 눈치만 슬쩍슬쩍 보더니 어느 날부터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무실을 넓혀서 이사한 뒤부터예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누나라고 부른 건 제가 3살 위라서 그랬어요. 그땐 그게 귀엽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캐묻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재무 상태였어요. 누나, 사무실 월세 얼마야?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 다달이 세금 내고 남는 건 얼마나 돼? 이 건물 통째로 쓰려면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겠다. 누나 저축해 놓은 건 좀 있어? 전 그게 다 결혼하면 살림을 꾸려가야 하니까 미리 알아두려는 건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봤죠. 그런데 그 뒤에도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제법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는데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누나 집 명의는 내 앞으로 해주면 안 돼? 남자가 집 한 채는 있어야 체면이 서지. 내가 누나 돈 뺏을 사람으로 보여? 그냥 남자로서 자존심 한번 세우고 싶어서 그래. 부탁이야. 그 눈물에 저는 또 녹았어요. 명의는 반반으로 하자고 겨우 타협을 받죠. 그게 사랑이라고 넘겼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의심이 다 덮이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시댁은 서울 근교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조용한 동네였고 집도 깔끔했죠. 그런데 그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 끝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잘했다. 조용히 넘어갔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뭘 잘했다는 거지 싶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 말투가 상견례 때랑 미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그 우아한 미소로 돌아오셨고요.
뒤에 식사를 다 마치고 시어머니가 배를 깎으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내 용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전 그 말이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은 상의해서 성의껏 드리거나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익숙하게 마치 계약서 조항 읽듯이 액수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남편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오래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50만 원 정도는 그냥 드리자. 괜찮지? 제 수입에서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란 생각에 얼떨결에 대답을 했어요.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을 꼬박꼬박 송금해 드렸어요. 그래도 초반엔 고맙단 전화를 매번 주셨죠.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제 사무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거래처가 확 늘었어요. 직원도 4명으로 늘었고 수입도 크게 뛰었죠. 그걸 남편이 안 게 문제였죠. 여보, 엄마 병원 다니는데 용돈 더 올려드리는 게 어떨까? 당신 요즘 사무실도 잘 되고. 그래서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드렸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또 다른 이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교회에 깊이 빠지셨는데 11조를 제대로 내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엄마 유일한 낙인데 체면 좀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한 번에 확 올린 것도 아니고 매번 그럴듯한 사유가 있었고 또 남편이 울상을 짓고 말하니까 그냥 그러자고 했죠. 문제가 터진 건 시어머니 용돈이 200 가까이 되던 달이었어요. 마침 같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랑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설렁탕을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스치는 말로 그랬어요. 나 시어머니 용돈 거의 200 가까이 드리고 있다? 친구가 숟가락을 쥔 채 멈추더라고요. 뭐? 너 제정신이야? 돈 만지는 애가 왜 그래? 아무리 많이 드려도 보통은 4, 50 생신 때 따로 챙기고. 너 지금 뭐에 홀린 거 아니야? 전 그날 설렁탕을 반도 못 먹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딱 집어서 설명은 못하겠는데 막연하게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져 있었고 남편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맞아줬어요. 얼른 와 여보, 오늘 힘들었지? 빨리 와서 밥부터 먹어. 내가 당신 위해서 만든 거야. 그 행동에 제 의심이 또 싹 녹았어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나한테 나쁜 짓 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친구가 한 말은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늘 제가 의심을 품으려 할 때마다 귀신같이 알고 따뜻하게 나왔는지 밥을 차려놓고 안마를 해주고 꽃다발을 사오고 지금 와서 보면 그건 다정함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관리였어요. 제가 의심의 싹을 틔울 때마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제 세무사 사무소는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 됐고요. 그해 제 연수입이 남편 연봉의 3배를 넘었어요. 근데 이 숫자를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남편만 알았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러라. 저는 약속을 취소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따르고 계셨어요. 그나저나 너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된다며? 네, 그냥 조금. 네가 우리 정호보다 2배는 번다고 들었다. 근데 용돈을 똑같이 주는 건 안 맞는 거 아니니? 네가 2배를 버니까 내 용돈도 2배로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딱 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여자가 욕심이 많으면 못 써. 욕심. 저한테 욕심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날 시댁에서 1시간 넘게 있으면서도 차 한 잔을 다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냈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2배 번다고 용돈을 2배로 드려야 돼? 지금도 많잖아. 남편이 제 옆에 앉더니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나 하나 보고 사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이제 연세도 드셨고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 응? 엄마 소원 좀 들어드리자. 우리가 그 돈 못 드릴 형편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남편의 그 눈물 앞에서 저는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입금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그 입금 확인창을 닫지도 못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돈을 받고 바로 전화 주셨나 보다 하고 반갑게 받았죠. 아, 네 어머님. 그런데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아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년이, 네 지금 나랑 장난치는 기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까지 그 우아한 서울 말씨로 아가 고맙다 하던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목이 갈라진 듯한 거친 소리, 진한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욕설. 어머님? 네 지금 내 거지 취급하는 기가? 인연이 진짜?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씻고 나와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고 달려왔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방금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시어머니가 욕을 하셨다고, 사투리를 쓰고 욕까지 하셨다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아주 슬픈 표정. 그러더니 남편이 눈을 질끈 감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아직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엄마가 요즘 좀 안 좋아. 아무래도 엄마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시고 어릴 때 말투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한다고. 평소에는 점잖던 분들이 욕하고 그것도 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 어머님이 치매가 시작되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반응이었구나. 그 설명을 듣고 났더니 그럴듯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그럼 하루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병원 죽어도 가기 싫대. 치매 판정받기 싫은 거겠지. 자존심이 워낙 강한 분이라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어하셔. 여보, 당분간 나한테 맡겨줘. 그리고 엄마가 흥분해서 또 당신한테 함부로 말해도 일단은 좀 참아줄래? 그래도 진단이라도 받아두자. 나중에 재산 관리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엄마한테 필요한 건 병원이 아니라 나야. 내가 옆에서 챙길게. 조금만 나 믿어줘. 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아주 이상한 패턴이 시작됐어요. 매달 10일 오전에 제가 시어머니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 확인 문자가 제 휴대전화에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제가 받으면 항상 같은 말이에요. 이년이, 내 지금 이 장난질에 놀아나야 하나? 욕설이 한바탕 쏟아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전화가 끊겨요. 한 20분쯤 뒤에 남편이 수습 전화를 하는 시기였죠. 여보, 엄마가 또 그랬지.
약 드시고 지금 잠드셨네. 미안해.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왜 계속 돈을 보냈냐고요? 저도 이상해서 남편한테 여러 번 따졌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돈 내가 다 돌려줄게. 엄마 통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돈이라고만 생각해. 내가 나중에 엄마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당신한테 다 줄 거야. 약속해. 전 그 말을 듣고 반쯤 수긍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설명도 이해가 됐어요. 치매 환자가 한 가지 숫자나 물건에 꽂히는데 지금 400이라는 숫자에 완전히 꽂혔어. 내가 카드 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0만 원만 보냈던 달이 있었잖아. 엄마가 그날 밤에 온 집안을 뒤집고 통장을 던졌대. 조금만 참자.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받을 돈이잖아. 실제로 남편이 새벽 1시에 허둥지둥 시댁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밤새 통장만 들여다보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한 걸 알고 난 뒤로는 하루도 어긋나지 않게 꼬박꼬박 400만 원을 맞춰 보냈어요. 괜히 자극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라 집착이 심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반응을 할까? 제가 이런 의심을 키워가고 있을 때 저희 사무실 실장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제 넘은 말인데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장님 옆에서 몇 년을 봐오면서 요즘 큰돈 송금하면 곧바로 전화가 오고,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한동안 멍하니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가 멈칫했어요. 네? 그게 왜요? 저 이혼할 때 전 남편이 저한테 몇 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돈 보내면 전화 오고, 전화 오면 싸우고, 싸우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곤 또 돈 달라고 하고. 그게 평생 안 끝나더라고요. 입금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돈 들어오는 걸 바로 확인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확인한다는 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때부터 제 눈이 달라졌어요. 이 세무사란 직업이 원래 뭘 보는 직업이냐면요.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영수증 한 장에 거짓말을 찾아내는 직업이거든요. 숫자 하나가 안 맞으면 그 뒤에 반드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저는 그 눈으로 이제 제 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일 마음에 걸린 게 시어머니 말투였어요. 남편은 그게 치매여서 흥분하면 어릴 때 말투가 나오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제가 뭔가 이상해서 하루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화나도록 가만히 둬봤어요. 그때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셨는데 그래도 서울 말씨 그대로였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그러던 무렵 세무사 20년 차인 제 직업병이 발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남편 휴대전화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남편 휴대전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을 떨며 남편 연락처를 열었어요. 엄마를 검색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2개가 뜨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쳐다봤어요. 하트 표시가 붙은 엄마, 아닌 엄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매달 입금하고 욕을 먹던 그 번호는 둘 중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어제 남편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어요. 그 번호는 하트가 붙은 엄마 쪽이었고요. 통화 시간이 1시간 47분이었어요. 1시간 47분. 남편이 치매 초기라는 자기 엄마랑 거의 2시간을 통화한다? 근데 하트가 없는 엄마와는 최근 석 달 동안 통화 기록이 2번밖에 없었어요. 둘 다 명절 직전이었고요.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원래대로 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냥 오늘 일이 좀 힘들어서. 저는 돌아 누우면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날 밤엔 제 귀에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의 장부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가깝게 지냈던 변호사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위고 지금은 큰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오빠인데요. 제가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되겠다 싶었어요. 형편없이 망가진 제 결혼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남편 전화번호의 통화 내역을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오빠가 한참 한숨을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거야? 증거 수집 필요한 단계까지 온 거야? 오빠 그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실한 게 없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려는 건데. 알았다. 부부라고 해도 정식으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아는 쪽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줄게. 근데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전 그 말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빠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한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내고 오빠 사무실로 갔어요. 오빠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밀어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기 전에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하자. 오빠 괜찮으니까 그냥 주세요. 제가 볼게요. 봉투 안에는 3년치 통화 기록 요약본이 들어있었어요. 2개의 엄마 번호에 대한 통계까지 정리돼 있었고요. 마지막 한 줄이 결정적이었어요. 하트가 붙은 엄마 번호로 걸려온 전화 중 매달 제가 입금한 시점과 일치하는 시각에 시작된 통화가 지난 3년간 매달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는 거였어요. 오차 범위 2분 이내. 저는 그 종이를 한참 쳐다봤어요. 종이가 눈앞에서 흐려지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기증이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간신히 입을 뗐어요. 오빠, 이 엄마라는 사람 번호 명의자가 누군지는 확인 가능해요? 이거 상황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미 알아봤다. 70대 여자고 주소지는 서울 외곽. 근데 이상한 건 이 여자 본명이 네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 성함이랑 달라. 너 혹시 시어머니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실물 본 적 있어?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18년을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신분증 한 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주소지 네가 명절마다 갔다는 그 시댁 주소랑 일치해. 같은 집이야. 머리가 하얘지는 걸 겨우 버티면서 저는 오빠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렸어요. 이 번호 주인 이름으로 된 다른 자산이나 가족관계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부턴 너 혼자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조사업체 하나 만나봐라. 흥신소라곤 해도 이런 쪽 전문으로 깔끔하게 일하는 데가 있어.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편한테 저녁을 차려줬어요. 와,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전 옅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냥 오랜만에 좀 제대로 먹으면 좋잖아. 그때 저는요, 남편 얼굴을 정면으로 보기가 싫어서 일부러 고등어를 발라주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은 언제부터 가짜였을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걸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 이미 저 자신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잠들고 난 뒤 욕실 문을 잠그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서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남편한테 들리지 않게 물을 세게 틀어놓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실장님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 필요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요. 실장님과 근처 카페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실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장님 10년 넘게 지켜봤잖아요. 사장님 자기 사람한텐 다 퍼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합치면 세무장부 못 들어볼 게 뭐 있겠어요. 저 지금부터 사장님 편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우선 남편 주말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봐줘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요. 그 주말부터 저는 실장님과 함께 남편의 움직임을 쫓기 시작했어요. 세무사와 격리실장이 갑자기 탐정이 된 거예요. 우습죠? 저희가 가진 거라곤 숫자를 보는 눈 하나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쓸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주 토요일 남편이 친구 결혼식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저는 실장님 차로 남편 차를 멀찍이 따라붙었어요. 남편이 결혼식장에 갈 리가 없다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 차는 결혼식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한참 달렸어요. 서울 외곽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고요.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조그만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안으로 남편이 문을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갔어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집에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더라고요. 실장님이 운전대를 꽉 쥐더니 작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건물 등기부 등본도 한번 뽑아봐야겠어요. 그날 실장님 차 안에서 두어 시간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안 나왔어요. 해질 무렵에야 미용실 뒤편에 있는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한 여자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2층에는 작은 창문이 달린 방문이 몇 개 보였어요. 세를 주는 원룸 건물 같았어요. 전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실장님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남편이 집에 와서 양복 재킷을 벗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은 바로 월요일에 실장님 손에 들어왔어요. 그 건물 소유주는 45 정도 된 여자였어요. 제 시어머니와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남편 이름도 아니고 시어머니 이름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같은 성을 쓰는 어느 젊은 여자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담보대출이 6억 걸려 있었고 그 대출의 이자는 매달 시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그 400만 원이 바로 그 건물의 이자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장님이 등기부 등본을 내려놓으며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돈 흐름이 다 나오네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중얼거렸어요. 실장님, 전 이제 제가 누구랑 결혼했던 건지를 모르겠어요. 등기부 등본을 본 뒤로도 저는 바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증거는 쌓이는데 가슴이 자꾸만 주저앉았거든요. 전 남편이란 사람을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지켜보는 쪽으로 택했어요. 실장님이 이미 조사업체에 연락해 그 젊은 여자와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하나씩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 사무실 컴퓨터에 들어있는 20년 가까운 이체 내역들을 다시 열어보고 있었어요. 제 개인 계좌 내역도 저희 사무실 회계장부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했죠. 전 그걸 하나하나 새로 표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쌓이는데 볼 때마다 저는 제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진짜 사건의 문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열렸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 친정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제가 같이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시골에서 동네 병원만 다니다가 큰 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서울 큰 종합병원으로 올라온 날이었어요. 제 앞번호 손님은 백발의 노인 한 분이셨어요. 몸이 마르고 작으신 분이셨고 장갑을 끼고 왔는데 서류를 쓰려고 벗으시는데 손이 바르르 떨리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 특유의 약한 떨림이었죠. 노인이 볼펜을 집어드시려다 2번이나 놓치셨고요. 제가 무심코 몸을 숙여 펜을 주워드렸어요. 여기요. 노인이 저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름진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친절하기도 하지. 요즘 이런 사람들이 없어. 저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 노인이 쓰시던 서류를 얼핏 봤어요. 그냥 스치듯 본 거였어요. 그런데 보호자 이름 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시려던 이름이 제 남편의 이름인 거예요. 성도 이름도 똑같은 이름. 저는 숨이 한번 탁 막혔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설마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추가로 쓰는 핸드폰 번호가 제 남편 번호하고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괜찮으시면 저랑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저를 한참 올려다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류 먼저 제가 마무리해드릴게요. 어디까지 쓰셨어요? 저는 창구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노인의 보호자 서류를 대신 받아들었어요. 수납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5분쯤 걸렸어요. 그동안 노인은 제 옆에 서서 아무 말씀도 없이 서 계셨고요. 저는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잠깐 가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아는 분 만나서 잠깐만 다녀올게. 엄마 검진 순서 오면 바로 전화 줘.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번 쓱 보시더니 별다른 말씀 없이 그러라고 눈짓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장사하면서 사람 얼굴 읽는 눈만큼은 귀신 같으신 분이에요. 제 얼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벌써 읽으신 거예요. 저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찻집으로 모셨어요. 그 찻집은 창가 쪽에 조용한 자리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혀드리고 저는 따뜻한 대추차 2잔을 주문했어요. 그제야 겨우 입을 뗐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못 드린 거 지금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편하게 말해요. 저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지고 그 노인, 아니 어머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요, 어머님 아들 되는 사람 아니에요. 결혼한 지 18년 됐고요. 그분이 찻잔을 들다가 손을 멈추셨어요. 잔속차가 찰랑 소리를 냈죠. 그리고 눈에 천천히 물이 차올라서 주름을 따라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걔 얼굴 못 본 지 10년째야. 그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요양원에 넣고는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어. 난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만 건너 들었지. 얼굴도 결혼식 사진 딱 한 번 본 게 다고. 전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질문이 솟았어요. 세무사가 오랜 버릇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희망 때문이었는지 저는 어머님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한 번만 확인을 좀 해도 될까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제 남편, 그러니까 아드님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천천히 대답해 주셨어요. 성함, 시아버님 성함, 남편이 살던 동네 이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느 순간 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배워왔는데요. 그분은 서울 말씨를 쓰는 분인데 진짜 그분이 제 시어머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거짓말은 안 해. 난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과수원하면서 살았어.
남편 일찍 가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내가 올해 75이야. 네가 말하는 그분, 서울말씨 쓰는 그 사람 나 아니야. 제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다가 도로 내려놓았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알고 지낸 그 시어머니란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님이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다가 다시 저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 줄 한 줄 끊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도 다는 몰라. 근데 나랑 멀어진 계기가 정호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여자한테 참코가 꿰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 여자 친엄마 되는 사람이 시골에서 식당을 크게 했는데 돈 날리고 사채에 쫓겨서 야반도주한 여자라던데 그쪽 일에 나서서 뭐하냐. 내가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가 안 봤지. 어쩌면 그 여자 엄마일지도 모르겠네.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어요. 탁자 위로 잔이 쓰러지면서 뜨거운 대추차가 쏟아졌어요. 전 그걸 보면서도 치울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몇 장 뽑아 탁자를 닦으면서 그랬어요. 얘야, 울지 마. 아직 울 때가 아니다. 그날 저는 찻집에서 거의 2시간 넘게 울고 이야기하고를 반복했어요.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는 동안 눈물을 흘리시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돌처럼 굳으셨어요. 마지막 대목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탁자를 한번 툭 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인데 제 손을 꼭 쥐는 힘은 의외로 강했어요. 예, 이제부터 너 혼자 아니다. 내가 10년을 요양원에서 혼자 썩었어. 그놈이 나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살았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마는 내 남은 인생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볼란다. 전 그때 처음으로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제 앞에 계신 10년을 요양원에 갇혀 계셨던 진짜 시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이를 꽉 물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 세무사예요. 숫자 가지고 사람 뒤통수 치는 일을 평생 보고 살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동안 당한 거 제가 제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님한테도요. 어머님이 그 말씀에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 옆으로 쫙 펴지는 웃음이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마주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지옥이 저를 이성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 남편을 웃으며 배웅하고 반찬 만들고 속으로는 이를 갈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걸 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여자예요. 일주일 뒤에 저는 요양원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진짜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요. 요양원은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어머님은 자신이 지내시는 작은 방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방은 2~3평 남짓이었고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오래된 사진이 몇 장 붙어있는 벽이 전부였어요. 벽에 붙어있는 사진 중에 제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사진을 살살 쓰다듬으시면서 말했어요. 이 사진이 나한텐 유일한 며느리 얼굴이었다. 이 사진만 보고 내가 10년을 버텼어. 그러더니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머리 맞대고 풀어봐야지. 그날 저는 어머님과 마주 앉아서 남편과 가짜 시어머니가 짠 설계도를 맞춰봤어요. 일단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꺼내 어머님 앞에 펼쳤어요. 18년간의 이체 내역 요약본, 그리고 원룸 건물 등기부 등본, 그 여자 명의로 된 또 다른 건물 자료, 시어머니의 계좌로 나간 돈의 월별 흐름도 어머님이 돋보기를 꺼내 쓰시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보낸 돈이 그 여자의 엄마를 거쳐서 이 건물 이자로 나가고 있었단 거지? 네, 어머님. 이자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숫자 보세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차가 매년 새 걸로 바뀌었고 할부금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기록도 다 그 여자랑 제 남편 이름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곳에 여러 번 찍혀 있어요. 어머님이 종이를 잡고 계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결혼해서 네 돈으로 그 여자한테 집 한 채를 올려줬다는 거잖아. 참. 어머님, 한 채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원룸 건물 외에도 그 여자 명의로 된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합치면 시세가 대략 15억 정도 돼요. 그 건물들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가는데 대출 이자 상환도 결국 제 돈으로 이뤄진 거예요. 어머님이 한참을 말씀을 못하시고 고개를 천장으로 쳐들고 천천히 숨을 내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10년 동안 이 방에 처박혀 있어야 했는지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멀쩡한 나를 요양원에 처박은 거야. 그놈이 여기가 지원 나와서 돈도 안 들어간다고 내가 그 말만 믿고 여기 들어왔어. 나도 뭘 모르니까 내 아들 말을 믿었지. 저는 어머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님의 작은 어깨가 제 품에서 떨리는 걸 느꼈어요. 75년을 사신 어머님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어머님과 저는 4시간을 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남편의 어린 시절, 그 여자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 그 여자 친엄마에 대한 동네 소문까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님과 마주 앉아서 18년짜리 설계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조각과 제가 본 조각이 합쳐지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림이 드러난 거죠. 전 그날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줬어요. 차창 밖으로 들판이 지나가는데 해가 노랗게 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작전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진짜 어머님의 신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요양원 입소 서류를 복사해 두고 10년 동안 요양원 비용을 누가 냈는지 기록을 뽑았어요. 결과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요양원 비용은 전부 정부 지원금과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연금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가 매달 보낸 용돈이 어머님한테 한 푼도 흘러들어간 적이 없다는 걸 숫자로 뽑아냈어요. 그 다음으론 자금의 흐름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실장님과 함께 지난 18년 동안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이 어느 통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한 줄짜리 흐름도로 정리했어요.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중간에 몇 군데 다른 계좌를 경유하긴 했지만 금액과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걸 저희 업계에서는 유령회사 구조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숨기기 위해서 가짜로 세워놓은 껍데기 회사예요. 제 남편은 사람을 유령회사처럼 쓴 거예요. 자기 장모도 아닌 장모를 자기 아내 아닌 아내의 시어머니 역할로 끼워 넣어서 돈을 돌린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통화 녹음이었어요. 사실 제 모든 통화는 자동 녹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제 휴대전화에는 지난 몇 년간 가짜 시어머니가 저한테 건 그 욕설 전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날짜별로 묶었어요. 특히 경상도 사투리로 욕하는 부분과 명절에 서울말씨로 말하던 부분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들어봤어요. 완전히 같은 사람 목소리였어요. 네 번째는 원룸 건물 실소유주 입증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오빠한테 의뢰했어요. 그 오빠가 제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사랑 민사 둘 다 갈 수 있어. 사기 공모, 특경법 위반까지.
진짜 시어머니한테 부양 의무 불이행도 같이 붙일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다 가져오는 건 기본이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로 조용히 가면 안 돼요. 남편이 제 발로 무너지는 걸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마지막 용돈 한 번만 더 보낼게요. 그리고 그 돈 들어가는 순간 걸려올 그 전화를 이번엔 저 혼자 받지 않을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는 자리에 관계자 전원이 같이 있을 거예요. 오빠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판 한번 제대로 짜보자. 그날 밤 저는 진짜 어머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요양원 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어머님을 며칠만 서울로 모시고 오고 싶다고요. 어머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뒤에 든든히 서 있으마. 나도 이제 허리 좀 펴고 살아보자. 그렇게 작전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뒤, 제가 평소 용돈을 보내는 그 날짜로요. 이틀 전 저는 한 가지 사전 작업을 더 했어요. 남편한테 평범하게 말을 꺼낸 거예요. 여보, 용돈 보내는 날에 어머님 한번 저녁에 뵀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모시고 나가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 남편이 의외라는 얼굴을 했어요. 어? 갑자기 웬일로? 요즘 어머님 더 안 좋으시다면서. 전화로 늘 죄송한 마음만 들고 직접 뵙고 싶어서. 남편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알았어, 내가 예약할게. 어디 좋은 한정식 집으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누굴 부를지는 넌 모를 거다. 작전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3번이나 씻고 정갈한 옷을 차려입었어요. 손이 떨릴까봐 겁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오히려 얼음처럼 차분해졌어요. 오전 10시 정각에 저는 휴대전화를 열고 가짜 시어머니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마지막 미끼라고 마음속으로 읊으면서요.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어김없이 울렸어요. 언제나처럼 가짜 시어머니 번호. 전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무실로 나갔어요. 10분 뒤에 다시 걸려온 전화.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저녁.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남편이 예약한 시내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차 안에서 흥얼거리듯 그러는 거예요. 누나, 오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앞서 미닫이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가짜 시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우아한 차림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옆자리에 한 분이 더 와서 앉았어요. 백발의 검은 한복, 돋보기를 살짝 올리고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작은 체구의 노인. 진짜 시어머님이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걸 전 바로 옆에서 봤어요. 남편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한 발, 두 발, 미닫이 문을 붙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연 건 아니었어요. 진짜 시어머님이 돋보기를 천천히 내리시면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어서 와라. 10년 만이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을 껌뻑거리기만 했어요. 순간 가짜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바로 못하고 특유의 미소를 띤 채 저를 쳐다보다가 옆에 앉은 진짜 어머님을 보고는 뭔가 감을 잡으셨는지 저한테 누구냐고 슬쩍 물으셨어요. 그 순간 방문 뒤편에서 변호사 오빠, 실장님, 그리고 오빠가 수소문해준 조사업체 대표가 차례로 들어왔어요. 가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고 눈빛이 한순간에 매서워졌어요. 그 눈빛이 이미 우아한 서울말씨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 의자에 앉혔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고 제 오른쪽에 진짜 어머님, 왼쪽에 실장님이 앉았어요. 변호사 오빠는 남편의 대각선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입을 댔어요. 오늘이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밥상에 앉는 날이야. 남편이 입을 겨우 뗐어요. 여보, 아니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이제부터 다 설명해 줄게. 천천히 들어. 전 가방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이체 내역 흐름, 원룸 건물 등기부 등본, 통화 내역 분석 자료, 명의자 조회 결과,
탁자 위에 한 장씩 한 장씩 올려놨어요. 남편 얼굴이 종이가 한 장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가짜 시어머니의 손은 어느새 탁자 아래로 내려가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휴대전화 내려놓으시죠. 지금 누구한테 연락하신데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년이 내 지금 네 장난질에 놀아나줘야 하나?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 가짜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어서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부드러운 서울말씨였어요. 아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면 어떡하니? 저는 녹음기를 탁자 가운데 올려놓고 그 여자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제가 여태 어머님이라고 부른 사람, 제가 18년 동안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몇백씩 꼬박꼬박 입금해드렸던 통장 주인, 오늘부터는 어머님이라고 안 불러드릴게요. 진짜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그 여자가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책상을 내려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고? 네 남편이 나한테 돈 보내라 했다. 난 그냥 받았을 뿐이다. 서울말씨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완전히 그 경상도 사투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제야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전 그 여자를 한번 빤히 쳐다보다가 그 여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리켰어요. 지금 그 휴대전화로 따님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따님이 받으면 우리 모두 같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로 받으시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이미 막다른 곳이었죠. 그때 변호사 오빠가 덧붙였어요. 여기서 따님하고 역할 정리를 하셔야 그나마 저희가 어머님 처벌 수위 낮춰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따님 감싸시면 어머님 혼자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그 여자의 딸, 남편의 오랜 내연녀였던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오늘 일 잘 됐어? 그 여자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다 알았다. 지금 내 앞에 다 와 있다.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이가? 내가 뭐 때문에 이 짓거리 했는데? 스피커폰에서 잠깐 정적이 흐르고 그쪽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졌어요. 엄마 혼자 좀 해결해. 이게 진짜? 내가 그 돈 얼마나 너한테 갖다 바쳤노? 네가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 여자 둘이 싸우는 소리가 그대로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변호사 오빠는 녹음 버튼을 계속 누른 채였고요. 10분 가까이 두 여자가 스피커 너머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공모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누가 돈을 얼마 받았는지, 누가 건물 명의를 가져갔는지, 또 누가 제 남편한테 결혼 전까지 제가 돈 많이 번다고 귀뜸을 해준 건지까지. 그걸 다 듣고 있던 남편은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이 남자의 얼굴이 이제 다 드러났구나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진짜 어머님이 남편을 한참 쳐다보시다가 조용히 그러시는 거예요. 나 요양원에 보낸 지 10년이다. 그 10년 동안 나는 네가 날 버린 줄로만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 버린 게 아니고 감춘 거였구나. 그것도 모자라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까지 숙여서 그 여자 돈으로 딴 여자 집을 다 해주고. 세상에 별의별 자식 얘기를 다 들었다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때 남편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됐다, 못 꿇을 거 없어. 그리고 내 앞에 아니라 네 안 사람 앞에 가야지. 어머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남편이 제 쪽으로 돌아앉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누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진짜야. 저는 남편의 손을 치맛자락에서 확 뜯어냈어요. 기회? 네가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18년이야. 내가 밤새워 번 돈으로 네가 그 여자 배불리고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나한텐 치매 어쩌고 거짓말이라 하던 18년. 그걸 한 번만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야, 넌 이제 내 남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다신 나 부르지 마.
그 입 다시 열면 그 입 찢어버릴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변호사 오빠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이건 이혼 소장이고요. 이건 사기 공모 및 특정법 위반 고소장입니다. 오늘 안에 저희가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당사자들끼리 마지막으로 얼굴 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짜 시어머니는 울면서 자기는 모른다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짜 어머님께 팔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가요. 여긴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저희 세 여자가 그 방문을 나올 때 남편이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상간녀, 가짜 시어머니는 사기 공모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은 1년 넘게 갔고요. 세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에서 제가 보낸 돈 전액과 위자료, 그리고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2채도 되찾았어요. 그 건물들은 법원 판단으로 실질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점이 인정됐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원금의 시세 차이까지 해서 꽤 높은 금액이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계산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그 욕설 전화는 치매 증상이 아니라 설계된 연기였어요. 가짜 시어머니가 평소 성격이 원래 억센 사람이었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딸한테 이걸로 되겠냐 짜증을 내는 성격이었대요. 어느 날 실수로 그 짜증이 저한테 그대로 튀어나간 뒤로 치매 핑계를 급하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부터 매달 입금 직후에 일부러 욕설 전화를 걸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치매로 덮기 위한 알리바이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돈에 만족을 못한다는 압박을 저한테 주기적으로 심어서 용돈을 자꾸 올리게 만들려는 장치였던 거예요. 제가 세무사인데도 그 설계를 못 읽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뒤 저는 진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지금은 저희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고요. 바쁠 때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수증 정리하는 소일거리도 하세요. 하루는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나한테 없었고 딸이 1명 생겼더라. 내가 70평생 얻은 가장 큰 복이야. 전 그 말씀에 결국 또 울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살다 보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을 달라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진짜가 아닐 때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멈춰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봐주세요. 그 얼굴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세상에 공짜 의심은 없어요. 의심이 드신다면 이미 그건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저보단 빨리 그 신호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